자,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갑시다. 자, 맨 처음에 국어 연구부터 볼까요? 그래서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한국사예요. 역사 연구. 그래서 한국사 파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 국어 연구하고 한글 보급은 단체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문연구소. 자, 국문연구소는 여러분 시기를 봐서 아시지만은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1907년이니까 국권피탈 전이죠.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 산하,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국어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여기에서는 지석영 선생, 주시경 선생이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와서 단체가 만들어지죠. 1920년대, 21년에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자,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활동. 그 다음에 30년대로 넘어가면 이 단체가 개편돼서 조선어 학회로 바뀌죠. 31년에 여기서도 역시 활동. 그래서 업적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조선어 연구에서는 각야날 제정. 각야날은 나중에 한글날이 됐겠죠. 그 다음에 잡지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에서는 맞춤법 통일한, 자, 그리고 표준어 제정,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자, 편찬을 시도했다는 건 실제 했단 얘기예요, 못했단 얘기예요? 못했단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전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말 큰사전이면 이제 국어 대사전이겠죠.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 시도 만들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선어 학회는 이제 폐지, 말하자면 해산이 돼버리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선어 학회 사건의 전개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어떤 고등학교에 박영옥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기차 안에서 자기 친구랑 한국어로 얘기하다가 40년대로 가면은 한국어 교육 금지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도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국어를 쓰다가 잡혀가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잡혀갔는데 이때 이제 이 학생의 입에서 누가 나왔냐면 자기 학교 선생님 이름을 댄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어 학회랑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조선어 학회 인사들이 대거 잡혀 들어가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어 학회는 이제 폐지돼 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결국에는 투옥되고 심지어는 이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꽤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조선어 학회 사건. 자, 국문연구소 1907년, 조선어 연구회 21년, 그리고 업적.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31년에서 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활동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로 넘어갑시다. 한국사 연구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역사 연구를 한 파트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 연구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 자, 한국사 연구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자,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민족 정신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게 그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들에 의해서 연구된 방향이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고요. 특히 민족주의 사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인물이 신채호와 박은식이고 이런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닦은 것도 신채호예요. 신채호는 1908년에 대한민일신보에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연재하게 되면서 이 논설에서 바로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이랑 계몽사학, 그러니까 근대의 문화 할 때 이미 했던 거예요. 신채호의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논술은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일제시대로 넘어와서 봅시다. 자, 이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이 역사가들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채호 선생이 나왔으니까 신채호 봅시다. 신채호는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정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낭가사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낭가사상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낭가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랑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고대 신라의 화랑들의 어떤 그런 애국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난가사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신채호의 난가사상.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나오면 저서도 정리를 같이 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 신채호의 아까 뭐 독사신론 잠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채호는 주로 고대사를 연구했어요. 역사 왜곡이 가장 심한 분야가 고대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로는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있고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이 있죠. 자, 조선 상고사,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이런 책이 있고요. 자, 이 조선 상고사에서는 제일 유명한 표현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서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는 나, 비아는 나 아닌 다른 주변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네? 언제 배웠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좋게 평가한 그 책이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이죠. 이미 우리 다 배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채호를 먼저 해버렸네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 거기 946페이지 보시면은 신채호 선생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최도통전, 을지문독전, 이순신전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계몽사학에서 영웅전 그런 거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썼던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책에 맨 끝에 조선혁명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 앞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신채호 선생이 어떤 단체를 위해서 써준 건가요? 의열단.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의열단을 위해서 써준 거죠. 자, 그래서 신채호 선생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조선 상고사 책의 서문이 나와 있고요. 요거 나오면 신채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으로 갑시다. 박은식. 자,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박은식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역할을,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2대 대통령의 역할을 했지만 1920년대 25년에 이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좀 일찍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 오래 하지도 않았고 일단 헌법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제 잠깐 대통령을 맡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박은식 선생 한번 봅시다. 자, 박은식 선생이 생각했던 우리나라 민족 정신은 혼 사상이에요. 혼 사상 또는 뭐 혼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박은식 선생이 생각할 때 나라는 망했지만,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건 사라졌지만 정신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정신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혼, 민족 혼, 조선 혼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죠. 자, 특히 거기에 이제 저서 한번 보시면, 자, 저서에서는 한국 통사, 이분은 주로 근대사를 연구했고, 근대사라고 하면 일제시대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통사라는 그런 역사책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는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임시정부 할 때 사료 편찬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에 관한 사료를 모아놓은 그런 관청이 이제 그런 기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료 편찬소에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모았던 자료를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게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인 거죠. 자,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 우리가 역사학자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양명학자이기도 하죠. 유학자이기도 하면서 양명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유교구신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의 역사 인식해서 945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자,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죠. 혼이라는 단어, 뭐 국혼, 그 다음에 국사는 혼에 속한다, 혼백, 백,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혼을 강조하는 요 문장 나오면 박은식 선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정인보 선생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정인보 선생은, 자, 민족정신으로는 얼 사상을 강조했어요. 얼, 민족의 얼을 강조했죠. 그래서 얼 사상을 강조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썼죠. 자, 여기 보시면은 조선사 연구 초가 있고 여기는 조선사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기 쉽다.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인보 선생은 거기 중간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뒤에 보면은 조선학 연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할 텐데 조선학 연구라고 해서 이게 실학 연구거든요. 실학. 그래서 조선학 연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동, 조선학 운동. 제가 연구라고 썼군요. 조선학 운동 맨 뒤에 나와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그래서 얼사상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문일평으로 갈까요? 자, 문일평 선생은 조선심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조선심 또는 심. 이 조선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마음이죠, 마음. 이 조선심이라고 하는 건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우리가 조선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대왕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 문일평이구나. 자, 그 다음에 문일평은 뭐 조선사화도 있고, 그 다음에 호함전집도 있고, 그 다음에 문일평의 저서로서 여러분이 좀 알아둘 거는 뭐가 있냐면 한미 50년사. 쉽게 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또 책으로 묶은 게 있네. 그래서 그게 바로 한미 50년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좀 알아두자라는 거 한번 밑에 보시고, 자, 그다음에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서 자, 시기를 한번 보세요. 역시 1934년에 자, 1934년에 정인보, 그다음 문일평,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참여한 운동이고요. 1934년이 정약용 선생의 99주기가 되는 해였어요. 그럼 정약용이면 실학자고 99주기면 이제 돌아가신 지 99주년 되는 해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실학사상을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죠. 그래서 뭐 실학을 강조한다. 그러면 30년대 조선학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주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947페이지에 보시면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최남선, 문일평. 자, 최남선도 들어가네. 보통 우리가 최남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쵸. 그거밖에 생각 안 나죠? 이런 친일파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이 태생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또 업적이 있고. 자, 어쨌든 최남선 한번 봅시다. 최남선도 민족주의 사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의 사상은 요즘 이거 한글이 좀 애매하죠. 박사상이라고 그래요. 밝음을 나타내는 박사상.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일평도 한번 봐두시고 쭉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민족주의 사학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으로 넘어갈게요. 사회경제사학. 자,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유물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연구했는데,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잠깐 정근세에서 했었지만 마르크스 역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강조하는 물질적 측면에서의 역사의 연구, 뭐 단계, 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유물사관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유물사관이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즉 역사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치사를 강조할 수도 있고 뭐 사회사나 문화사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사회경제사학은 말 그대로 사회와 경제적 측면을 더욱더 강조한 그런 역사 연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한 명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사람이 백남훈 선생이죠. 백남훈. 자, 이 백남훈 선생은 사회경제사학 책도 다 요 제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 조선 봉건사회경제사, 뭐 조선 사회경제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도 없다. 다만 백남훈 선생에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할 때 우리나라 역사한테 너네 나라 역사는 멈춰 있어. 이게 뭐였죠? 역사 왜곡 중에 정체성론. 이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게 아까 중세사회가 없으니까, 즉 봉건제도를 겪지 못했으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요 사회경제사학에서는 그거를 뒤집은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봉건사회에 있었거든. 우리나라에서 봉건제도라고 본 거는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존재했던 호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을, 이 사람들을
봉건 사회 내의 어떤 세력으로 본 거예요. 봉건제도라는 게 왕이 땅을 떼주고 네가 여기는 독립적으로 다스려, 이런 게 봉건제도인데, 호족도 각각 독립적인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봉건제도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봉건제도가 있었고, 그럼 중세가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는 안 멈춰 있네. 자, 그래서 백남훈 선생이 주장한 거는 정체성론을 반박한 거예요. 정체성론을 반박. 정체성론을 이 양반이 반박한 거죠. 정체성론 틀렸거든. 중세부재론을 반박한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거니까. 중세부재론 또는 봉건사회 부재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반박, 우리도 중세 있었어,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947페이지에 한국사를 세계사적인 보편성 위에 체계화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를 세계사적인 보편성 위에 체계화했다는 건 다른 나라, 세계사들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발전하는 거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멈춰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뭐를 반박한 거예요? 정체성론.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 되죠. 정체성론을 반박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백남훈 선생 나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사료가 나와 있어요. 자, 사료에서 사료에서 사회경제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전 세계의 보편적인 역사 방식에 따라서 똑같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역사 발전 방식, 역사 연구 방식에서는 실증주의 사학이 있어요. 실증주의 사학. 자, 실증주의 사학은 말 그대로 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실증적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찾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 연구에서 증거를 강조하는 역사를 연구하게, 그런 식으로 역사를 연구하는데, 그런 걸 실증주의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 랑케사학. 자, 우리 랑케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었나요? 있었죠. 우리 역사 공부할 때 가장 첫 시간에 한국사의 바른 이해하면서 역사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할 때 그때 나왔던 게 바로 랑케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랑케가 나온 게 이제 실증주의 사학에서 랑케 나왔었죠. 뭔 말이냐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뭘 강조하냐면, 역사라는 건 무조건 사실만 써야 된다. 그 사실만 써야 된다는 게 객관적이고 증거 있는 것만 써라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랑케 사학이 실증주의 사학이죠. 말하자면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야, 민족주의 사학 이게 뭐야? 낭가 사상이 뭐야? 실체도 없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실체 없는 이상한 주장하지 마.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너네도 별로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역사는 사실만 말해야지 그게 진짜 역사지, 이렇게 제시한 게 이 랑케 사학이고요. 이 랑케 사학은 주로 이제 경성제국대학과 교수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역사학자들이 예전에는 일제시대나 이럴 때는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 그때쯤에 어디로 유학을 많이 갔냐면 독일로. 이 랑케라는 사람이 독일의 역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독일 가서 배워온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이 랑케 사학이 전해지게 된 거고,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뭐 경성제국대 이런 교수들이 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의 영향을 사실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런데 아까 경성제국대학이면 막 청구학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친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차마 뭐라고 더 이상 깊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거기까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실증주의상 이 사람들이 그 친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경향도 나중에 가면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랑케 사학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청구학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청구학회라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단학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진단학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병도, 손진태 등이 진단학회를 창립했다. 이병도, 손진태. 자, 그래서 진단학회, 그리고 진단학보라고 하는
학회지를 발행하기도 했었죠. 거기 보시면 진단학보를 발행하기도 했었다. 자, 결국에는 청구학회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뭐냐 물어보면 진단학회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5번은 신민족주의 사학.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거는 신민족주의 사학이다. 자, 신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사람만 체크하시면 돼요. 사실 이 신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사학과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에 좋은 점만 묶은 거예요. 뭐야 그럼 그게? 그냥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사람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는데 안재홍, 그 다음에 손진태, 안재홍,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고요. 손진태 여기도 나오네? 네, 여기도 나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안재홍, 손진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재홍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신민족주의 사학 나오면 사실은 누구 물어보는 거냐면 안재홍 물어보는 거예요. 신민족주의면 안재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신민족주의 사학까지. 자,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신채호, 박은식. 자, 일반적으로 신채호, 박은식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했던 사람은 문일평하고 손진태. 손진태가 시험에 얼마 전에 나왔었죠. 올해 나왔었나?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손진태 같은 경우는 거기 조선민족사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정도 하나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조선민족사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서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역사학, 그래서 가장 민족주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서 역사 파트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넘겨서 나머지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교육운동과 종교운동, 나머지 이제 민족문화운동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거기에 교육운동에서는 자, 단체 하나만 체크할게요. 조선교육회 하나만 체크합시다. 1920년에 조선교육회, 이상재, 한규설 이런 식의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단체가 조선교육회고 사실 조선교육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어디냐 물어보면 조선교육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연결해서 정리 한번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족교육기관, 그래서 사립학교, 계량, 서당, 야학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옆으로 넘어가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갑시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다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알겠지만 자, 1920년대 초반이에요. 이것도 거의 뭐 한 22년, 23년 이때 있었는데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자, 2차 조선교육령에서 대학 교육을 허용했어요. 2차 조선교육령에서 대학 교육을 허용해줬는데 실제로 대학 설립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교육은 허용해준다고 했는데 대학은 안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만들게? 그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요. 조선교육회, 우리 조금 전에 체크했던 거 있죠? 이 조선교육회에서 주도했던, 그래서 이상재 중심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는 1,000만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1,000만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구호가 뭐였냐면 자, 우리나라 사람이 1,000만 명이면 1원씩만 되면 1,000만 원 된다. 그 1,000만 원 모아서 대학 설립하자. 그래서 한민족 1,000만, 한 사람 1원씩. 이게 구호였어요. 한 사람 앞에 1원씩 내서 1,000만 원 만들어서 대학 만들자. 그게 이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래서 1,000만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자, 결국에는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하고 말죠. 결국엔 실패를 하고 그러면 그 대신에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있다, 대학 하나 있다. 그러면서 세워준 대학이 있다고 했죠. 이 대학이 뭐라고 했어요?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일제가 결국에는 대학을 세워주는데 그 대학이 경성제국대학.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924년에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951페이지에
자,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조선교육회가 주도했다고 했고 1000만 원 모금운동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 사료탐구에 보시면은 자, 5번째 줄에 아예 체크가 돼 있네요.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은 고등교육이 아니면 불가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대학 설립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므로 대학을 세우자. 이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을까요?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을까요? 요거는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민족운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민족주의가 주도한 운동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 문맹퇴치운동 봅시다. 자, 문맹퇴치운동. 그러면 지금 우리 밀립대학 설립운동 금방 했죠. 몇 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어요? 20년대 초반. 자, 문맹퇴치운동은 1930년대에 주도된 운동이고, 자, 그럼 봅시다. 이 문맹퇴치운동은 말 그대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약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너무 높으니까 일단 글자를 보급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글자를 보급해서 글씨를 알게 하자가 아니고요. 각 지방으로, 각 농촌으로 학생들을 보내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자. 이런 운동이 바로 이 문맹퇴치 운동이죠. 한 장 넘기시면은 이거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조선일보, 신문사,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선일보에서 주도한 운동을 우리가 문자보급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주도한 운동은 자, 문자보급운동. 자,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주도한 운동이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브나로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보급운동이나 브나로드 운동은 왜 그런 애들이 있죠. 지금으로 하면 중고등학교 그런 애들이 지금 이제 학교가 있는 지역, 도시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방학 때가 되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고향에서 뭘 이제 글자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은 뭐 미신타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위생 같은 걸 뭐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농촌 계몽 운동을 벌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단순히 그냥 글자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농촌 계몽을 하자. 이런 운동이 바로 문자보급 운동이나 브나로드 운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의 한글 보급 운동도 있죠. 자, 그럼 문명퇴치 운동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가지. 물론 이제 이것도 다 기억해야 되지만 조선일보의 운동이 이거고 동아일보 운동이 이거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주로 이 문맹퇴치 운동. 자, 여기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초반의 운동이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1930년대의 운동이다. 거기 보시면 조선일보 운동이 29년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초반까지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30년대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아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누가 주도한 운동이라고 했죠? 어떤 계열에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한 운동이죠. 자, 문맹퇴치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일까요? 사회주의 계열일까요? 의견이 분분해. 여러분 대답이. 요거는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역시. 그래서 요거 민족주의 계열, 그 다음에 요거 민족주의 계열. 자, 그 다음에 앞에 우리 물산정리운동 했었죠. 그것도 민족주의 계열. 그래서 민족주의, 그건 물론 부르주아들이 주도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사회주의는 아니니까,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운동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동쟁이 농민운동 이런 거 했었죠. 소작쟁이 농민운동, 요거는 사회주의 계열. 그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문맹퇴치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뭐 포스터도 나와 있고 주장도 나와 있고 사료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하고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과학 대중화 운동.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953페이지에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이 있었어요. 안창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의 비행사 훈련소 같은 게 생겼어요. 이제 조종사를
배출하려고 하는 거기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등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고국 방문 비행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비행기를 끌고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한 바퀴 돈 건데 그때 당시에 1920년대에 우리나라 비행장이 있었냐? 있었어요. 비행장이. 오, 놀라워? 비행장이 어디냐? 여의도예요. 여의도가 이렇게 되게 길이 넓게 지금도 거기가 넓게 되어 있고 유사시에는 뭐 활주로를 사용해도 될 만큼 넓은 게 이때 비행장이었기 때문인데 이게 1940년대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김포공항이 생겨요. 해방되기 전에 이미 김포공항이 생겨서 왜 우리 김구 선생 아니 김구 선생이란다. 그 김구 선생도 그렇지만은 이승만이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우리나라에? 배 타고 설마 미국에서 한 석 달 걸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죠. 근데 그 공항이 김포공항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에 내리게 되지만 어쨌든 안창남이 있었던 시대는 이제 여의도가 비행장이었죠. 자 어쨌든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이 있고요. 이 양반 말고 엄복동이라고 해서 또 자전거로 되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영화로 만들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과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발명학회, 과학조선, 과학의 날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거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종교는 중요한 게 몇 개가 또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자 종교 한번 봅시다. 자 종교는 일단 천도교는 원래 이름이 뭐였죠? 원래 천도교는 동학이었죠.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일제가 침투해서 시천교라고 하는 친일 종교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예 이름을 바꿨죠. 그게 바로 천도교예요. 그래서 천도교라고 하는 게 사실 동학이구나. 자, 천도교는 3.1운동에 거의 막 민족대표 33인 중에 15인 정도가 천도교 인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도교에서는 나중에 제2의 3.1운동을 준비하기도 했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나머지 읽어보시고 대종교. 자, 대종교는 신이 뭐였냐? 단군. 그래서 민족 종교였었고요. 자, 그런데 이 대종교를 워낙 탄압을 많이 하니까 1909년에 만들어져서 탄압을 하니까 이 교단을 아예 어디로 옮기냐면 간도로. 그쵸? 간도로 옮기고 중강단. 그리고 중강단 산하에 북로군정서군. 우리가 북로군정서군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냐면 그렇지 김좌진, 청산리 대첩 이런 게 떠오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종교가 뭐였냐? 대종교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대종교 거기 보시면 중강단, 북로군정서군이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개신교는 기독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기억하면 되냐면 신사참배 거부운동. 신사참배라고 하는 게 일본 조상신을 섬겨라 여기에 대한 거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 보시면 잡지 경향신문도 원래 천주교 신문이었죠 예전에. 자 그다음에 의민단 여기서 이제 만주로 교단이 또 일부가 옮겨가서 의민단을 만들고요. 의민단은 여기에 일부가 청산리 대첩에 참여할 정도로 무장투쟁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천주교 의민단 무장투쟁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불교는 한용운 우리 다 알잖아요. 불교는 한용운 선생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종교들은 다 개화기에도 있었던 종교들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개화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어요. 자 그 종교가 원불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원불교. 자 원불교라고 하는 건 1916년에 박중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광에서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원불교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다 원불교라고 따로 표시를 해놨지만 어떤 책에서는 그냥 불교의 하나의 챕터로 집어넣기도 하는데 불교를 조금 더 생활화한 생활 종교처럼 만든 그러니까 불교가 약간 뭐 산중불교 이런 것처럼 약간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면 얘는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그런 종교로 개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조한 거는 뭐 근검 절약, 그 다음에 뭐 개간 사업, 소비 절약 그리고 새생활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었다.
자, 그리고 이 원불교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불교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서울에도 있고 뭐 여러 지역에 있고. 그래서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수녀님들처럼 이렇게 머리 쪽지고 이렇게 개량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 양반들이 있어. 그 양반들이 원불교와 관련된 그 정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음방송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그것도 원불교. 그리고 원불교는 이제 작년이 2016년 작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원불교라는 종교, 이건 새로 생긴 종교니까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체크해 두시고요.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게 별로 없네. 자, 한 장 넘겨서 이제 문화와 문학과 예술 마무리합시다. 자, 문학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학에서도 하나만 체크합시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 사상이 뭔가요? 사회주의 사상. 역시 문학 파트에서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문학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새로운 이제 어떤 문학이 등장하는데 이런 거를 동그라미 3번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신경향파 문학,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고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그리고 여기 표현이 좀 어려운데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냥 순수 문학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이런 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걸 신경향파 문학.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 예술가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카프, 거기 보시면 카프라고 써 있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예술가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925년에 만들어진 카프라고 하죠. 그래서 카프라는 게 가끔 시험에 나오고 25년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좀 멀리 가, 말하자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거기 보시면 프로문학,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년대로 가면, 거기 30년대로 가면 딱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저항문학, 하나는 친일문학. 이게 말 그대로 저항문학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들 이름 되게 낯익은 작가들이에요. 이육사, 그 다음에 윤동주, 뭐 이런 사람들. 이육사가 여러분 청포도 쓴 것만 기억하겠지만 실제로는 폭탄을 만드는 기술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글 쓴 그렇게 연약한 문학가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독립운동에 뛰어든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윤동주는 뭐 영화로도 나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알 거고요. 자, 그래서 이육사, 그 다음에 윤동주, 뭐 이상화, 이런 사람들이 저항문학이고, 그 다음에 친일문학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이광수, 최남선, 뭐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주요한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등, 특히 서정주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학계에 남긴 업적이 엄청 크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뭐 민족적 뭐라고 할까요? 사과? 이런 거 없이 그냥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서정주 선생이 했던 얘기로는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 제가 또 서정주를 콕 찍어서 하나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서정주는 일제시대는 친일문학, 그 다음에 뭐 전두환 시대에는 전두환의 독재 정치를 찬양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었죠.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항문학, 친일문학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 서정주의 오장, 마스이, 히데요, 송가 이런 것도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지원병 뭐 이런 걸로 간 거예요. 징병 이런 걸로 가서 거기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칭송하는, 너네도 빨리 전쟁터 나가야지, 요런 식의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오장 마스이인데요, 송가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노천명의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는 시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자이기만 했어도 나도 전쟁터 나갈 텐데 내가 여자라서 못 나가네, 안타깝네, 뭐 이런 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다 친일이에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술활동으로 갑시다. 자, 예술활동에서는 창가. 창가라는 거는 외국 곡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가사를 붙여서 부른 그런 거를 창가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가곡과 동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 홍남파, 현재명, 윤극영 나와 있죠. 다 친일이에요. 그래서 음악은 사실 시험에 낼 만한 게 별로 없다. 다 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은 별로야, 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술도 한번 보시면은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같은 경우도 이제 친일 문학가들도 있고
이쪽 한번 보시고 우리가 미술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그쵸 이중섭 같은 경우가 이제 미술에서 우리가 가장 좀 알아둘 그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연극으로 갈게요. 연극에서 단체 보시면 극예술연구회 20년대 그다음에 토월회가 20년대 중반 극예술연구회가 30년대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단체 정도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영화에서는 이 사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나운규의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8.15 광복절 특사를 할 때 대통령이 한번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나운규예요. 나운규 하면 아리랑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하죠. 나운규는 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1926년에 발표를 하게 돼요. 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이 영화의 각본, 각색, 주연, 감독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영화가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금으로 하면 1000만 영화쯤 되는 그 정도로 이제 흥행을 했던 그런 영화지만 안타깝게도 필름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볼 수 없고 줄거리나 포스터 정도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아리랑이라는 영화죠. 1926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운규가 누구냐면 거기 사진에서 앞에 그 아이 안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사람 딱 안고 있는 그 중에 좀 더 얼굴 진하게 모자 안 쓴 사람 그 사람이 나운규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민족문화수호운동 문화 파트 일제시대 문화 파트를 쭉 한번 정리했고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사 그 다음에 뭐 종교 정도 만약에 시험이 좀 특이하게 막 어렵다 그러면 연극 막 이런 데서 단체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체크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현대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잠깐 쉴게요.